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AI 시대의 교육, 변화의 과제들, 국제 컨퍼런스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홍현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oday's International Conference, Challenges of Transformation of Education in the Age of AI. 네, 사실 저희 오늘 진행되는 행사에 참 많은 해외 연사분들 또 해외에서 오신 참석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수신기가 있지만 한번 반갑게 또 영어로 한번 인사를 해봤습니다. 착용하고 계신 수신기 채널 1을 트시면 이제 한국어 들으실 수 있고 채널 2번을 연결하시면 영어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컨퍼런스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AI 시대의 교육, 변화의 과제들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국회 도서관, 주한 프랑스 대사관, 그리고 국회 인공지능 포럼 주최로 개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한 정말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인공지능, 이 AI 기술이 자리 잡고 있고 교육 분야 역시 이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대혁변을 맞이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과거의 교육이 주로 정해진 답을 찾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현대 AI 시대 교육은 창의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필두로 한 참 명확한 답이 없는 문제를 함께 탐구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진행되는 포럼 기조 강연 그리고 세션 1, 2로 진행이 되고요. 세션 1에서는 교육에서 AI 거버넌스의 글로벌 현황에 관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세션 2에서는 교육에서 AI의 미래와 윤리에 관한 패널 토론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공지능과 교육을 주제로 저희가 프랑스, 대만, 일본, 한국의 관련 전문가와 함께 글로벌 동향, 또 사회적 영향력을 함께 살펴보고요. 또 미래 교육 방향 등에 대한 좀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AI 시대 교육, 변화의 과제들 국제 컨퍼런스를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진행되는 컨퍼런스 시작을 이명호 국회 도서관장님의 개회사로 한번 열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이명호 국회 도서관장님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도서관장 이명호입니다. 먼저 국회 도서관과 주한 프랑스 대사관 그리고 국회 인공지능 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오늘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 인공지능 포럼 대표위원이시고 이인선 국회의원님, 그리고 한국과 협력 강화를 주력해 주시고 계시는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 대사관님, 귀한 발걸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회를 대표해서 기조 강연을 해주실 국회 인공지능 포럼 연구팀위원이신 조승래 국회의원님, 프랑스 AI 전략에 대해서 영상으로 기조 강연을 해주실 프랑스 대통령실 인공지능 특별대사 안나 부프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컨퍼런스의 좌장을 맡으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님, 특별히 해외에서 방문해 주신 브루노 칼마르 교수님, 후안 카이젠 연구원님도 감사드리고 토론을 해주실 권정민 교수님, 김명신 LG AI 연구원 정책수석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지금 문명사적으로 대전환의 시기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AI,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는 가운데 지식 전달과 교육 환경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은 교육의 적용에 있어서 데이터에 기반한 최적화된 학습 자료와 개인 맞춤형,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교육의 효과를 더욱더 극대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AI 시대는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지만 역시 우리가 해야 될 또 다른 과제로 디지털 격차의 확대와 개인정보 유출, 알고리즘 편향 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 제도를 뒷받침해 주는 것과 아울러서 윤리적 기준의 사회적 합의 또한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공동으로 개최되는 컨퍼런스 AI 시대의 교육, 변화의 과제들을 통해 인공지능이 어떻게 우리의 교육 환경을 혁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변화의 과제들을 각국의 패널들과 함께 고민함으로써 AI 시대의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함과 동시에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한 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명호 국회 도서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순서는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 대사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대사님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Bonjour. Mr.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Mr. Director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Madame Representative In-sun Lee, Mr. Representative Soon-Lei Jo, dear speakers and participants to the seminar, it's a great honor and a great pleasure for me to open this international seminar.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 gratitude to the Library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for its involvement and its support in the organization of this very important event. We are here today to address an essential and complex issue. What are the impacts of AI on the education field? Certainly, all of you who have children, as I do, are wondering whether our children are using AI tools to support them in their assignments and how we can catch up with them, because we walk but they run. Therefore, as we are entering in a new era regarding the access to knowledge, it is of utmost importance to think collectively about the opportunities and the challenges created by the growing use of AI. AI represents undoubtedly a powerful and promising tool to facilitate our access to knowledge and to information and to foster a more inclusive education system. But on the other hand, the extensive use of AI sets quite a large number of challenges in terms of ethics, of data protection, child health, child information, disinformation, misinformation. Some may even add challenges to democracy itself. This afternoon, thanks to the international panel of experts gathered here, we will explore this fascinating and multifaceted issue. You will hear interesting and complementary perspectives from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government officials, and international experts. This seminar comes at a crucial time on the global mobiliza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where France and Korea are partnering and playing a key role. The seminar is intended, indeed, as to take place in between the AI summit, which was organized last May, and before the AI Action Summit that will be held in France, in Paris, in February 2025, 10 and 11 to be precise. You will hear in a few minutes introductory words by our special envoy from President Macron, Madame Anne Bouvreau, and she is in charge of organizing this summit. But let me stress that the AI Action Summit aims at forging a common foundation for global AI governance, whilst also engaging on a debate on how to use AI for the common good, because we have talked about AI safety at the London summit, but we have opened the range of issues during the Seoul AI summit, and we want to continue to explore new avenues on AI during the Paris February summit. To achieve
this ambitious goal, the summit will facilitate inclusive and constructive collaboration amongst a variety of stakeholders, including government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searchers, businesses, and NGOs. Today's seminar is a part of this endeavor, an important step in this direction, and I'm very happy that it has been labeled as an official event in the road to the Paris Summit. Ladies and gentlemen, we have an important task ahead of us, and I hope that this seminar will contribute to a collective answer to AI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education. I wish you a fruitful debate and fruitful exchanges during this afternoon, and I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Merci beaucoup.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필립 베르트 주한 프랑스 대사님께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은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격려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국회의장님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오늘 컨퍼런스를 주관하시는 두 분이 저쪽에서 얘기했는데 왜 가운데다 옮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권위적으로 보이는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됩니다. 우리 도서관장님하고 프랑스 대사님하고 우리 앞에 두 의원님들하고 앞에 도서관 1층에 전시되어 있는 정말 자랑스러운 노벨 문학상 그 한강 작가의 전시되어 있는 전시물을 잠깐 보느라고 하다 좀 늦었습니다. 늦은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회 도서관과 프랑스 대사관이 그 국회 인공지능 포럼과 함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AI 시대의 교육, 정말 사회적으로 관심도 높고 또 뜨겁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런 컨퍼런스를 열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컨퍼런스를 준비해 주시느라 애써 주신 우리 이명우 국회 도서관장님, 필립 베르투 프랑스 대사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기조 강연을 맡아주신 조승래 의원님께도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도 국회에서 하는 행사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AI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IT 혁명에 있어서 AI 혁명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커다란 변화와 변혁의 물결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챗 GPT를 비롯한 생성형 AI, 이거는 과거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큰 변화를 이미 체감하고 있습니다. 일상과 일터는 물론이고 산업의 구조적인 그런 변화를 넘어서서 인간의 영역이라고 하는 예술 창작 분야까지 AI가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AI 발전이 과연 인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 시대의 교육이라는 오늘의 주제 역시 그 연장선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뜨거운 것 같습니다. AI는 이미 우리 교실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과제 작성에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고 초중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각급 교육 현장에 AI를 활용한 교수 방법 그리고 평가 방법 등에 대해 다양한 모색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서 교육 방식이 역시 시대의 산물이구나, 기술 발전에 따라서 교육 방식도 바뀌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육 방식이 시대의 산물이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 교육을 통해서 시대를 개척해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도 하겠죠. 두 가지 질문에 우리는 답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 교육에서 AI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또 다른 하나는 여기서 제기되는 우려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죠.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AI는 이런 것일 겁니다. 우리가 차를 가지고 운전을 시작하면 세상을 보는 게 확 달라지잖아요.
걷는 속도와 차의 속도, 그것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게 많이 달라지는데 AI를 활용한 속도와 AI를 통해서 바라보는 세상은 굉장히 지평이 넓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우리가 어디까지 쫓아가고 잘 또 그거를 주도해 갈 것인가, 그것은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이게 인간의 도구로 머무르지 않고 AI가 행위자가 되기 시작하면 거기서 발생되어지는 문제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가 오래전부터 공상과학 영화로 제기되어졌던 기술 발전은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공상과학 영화는 기계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과학 영화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AI의 고도한 발전은 그런 것도 이루어낼 수 있는 세상이 올 수도 있는데 거기서 생겨나는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소위 교육 영역으로 보면 교육 영역에서 윤리적 문제, 디지털 격차 문제, 신뢰성, 공정성의 문제, 소통과 교감의 문제, 학습 데이터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 이런 등등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가 우리한테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교육이 우리 학생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될 것인가 같은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성찰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단순히 교육 현장만의 노력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AI 시대에 맞는 교육 철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물론이고 관련 제도와 정책 수립을 병행해 나가야 될 때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각국의 교육 분야 AI 정책 거버넌스를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정치적, 기술적, 사회적 쟁점을 논의하는 컨퍼런스, 오늘의 컨퍼런스는 정말 의미가 큰, 그리고 국제적으로 여러 분들이 함께 고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참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우리 국회도 AI가 가져올 긍정적 변화를 활용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관리해 가면서 이 사회, 우리 교육 현장을 잘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의 고견을 잘 듣고 앞으로 국회가 해 나가야 될 일들에 대한 화두와 지혜를 얻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격려사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요, 국회 AI 포럼 대표 의원이신 이인선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의원님 무대 위로 맞아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고민을 한 것은 우리 국회 300명 국회 대표이신 우원식 의장님 복판에서 했는데 나를 한복판에서 인사하게 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렇게 옆에서 다 보일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이렇게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오늘은 정말 이제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오는 이런 국회에 여러분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군다나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작품을 다 같이 보고 들어오게 된 것은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시자 국회 인공지능 포럼 대표위원을 맡고 있는 이인선입니다.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또 필립 베르토 주한 프랑스 대사님, 그리고 이명우 간자님, 또 조성래, 오늘 기조연설해 주실 조성래 의원님은 저랑 같이 국회 인공지능 포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연설을 해 주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조금 이제 마음으로 부담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난 회기 때 그 과학기술 방송통신에서 AI를 굉장히 고민하고 AI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귀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최하는 제목이 인공지능과 교육이라는 국제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AI는 이제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 분야에서도 기존 교육의 한계를 넘어서 학생 개인의 수준과 학습 스타일에
최적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과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도전 과제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전해오는 과제들을 우리가 보안이나 교육 격차 이런 것들을 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같이 이런 국제적인 협력, 국제 컨퍼런스가 중요한데 거기에 우리 프랑스 대사관과 함께 가지게 된 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각국 전문가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의 지혜가 교육 나침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AI 교육과 상생 방안을 도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우리가 국회에서 인공지능 포럼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논의의 장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 기조강연 대한민국 AI 전략을 주제로 국회 인공지능 포럼의 연구 책임 의원이신 조승래 의원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조승래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이번에 이제 세 번째 국회의원을 하는 거고요. 제가 두 번째 임기 때는 재선 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4년간 일을 하면서 AI 혹은 이 IT 디지털 전환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삼선 의원이 돼서 상임위원회는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있지만 조금 전에 다녀가신 이인선 의원과 함께 국회 인공지능 포럼을 만들어서 저는 이제 연구 책임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저한테 대한민국 AI 전략에 대해서 기조 강연을 부탁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야당 의원인데 야당 의원이 정부의 AI 전략을 얘기한다는 건 사실 좀 적절치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소개는 제가 간략하게 하고 지금 현재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AI 시대의 교육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것과 관련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시대를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사람이 그 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이 진보하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시대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저는 예를 들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연의 시대가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류가 출현을 해서 자연과 함께 살면서 자연으로부터 어떤 그 생산물을 얻고 그러나 자연에 순응하고 또 자연의 그 험악함 앞에서 인간이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그랬던 자연의 시대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람이 보다 진보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하면서 이제 기계의 시대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힘을 확장시키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도구이자 기계일 것이고 운송장치가 될 것이고 이거를 고도화하기 위한 에너지가 될 것이겠죠. 그래서 사람의 물리적 힘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인류 문명은 지금까지 발달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그게 이제 기계의 시대라고 한다면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사람을 닮은 하나의 생명체를 만드는 생명체를 하기 좀 그렇고요. 어떤 구조물 인공체를 만드는 그런 단계로 온 거죠. 그 남은 숙제가 뭐였냐? 사람의 지능을 닮은 인공물을 만드는 것이 이제 숙제인 거죠. 지금 우리는 곧 초입에 다다랐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힘을 확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뇌의 인공적 지능의 그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물론 과거에도 사람의 그 연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산기도 있었고 컴퓨터도 있었고 또 사람의 소위 그 기억 이것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드라든지 인공 저장 장치 같은 거 만들어졌지만 그런 걸 가지고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새로운 어떤 가치를 만들고 하는 그런 지능의 시대로까지는 가지를 못했던 것이라 한다면 지금 이제 우리는 그런 시대에 좀 직면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시대는 기존과는 다르게 매우 중요한 문명사적인 전환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조건 속에서 저는 그 AI 시대의 교육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 우리가 AI 시대를 보다 고도화하고 그러니까 소위 일반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 인공지능을 고도화하고 사람을 닮은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고도의 숙련된 기술 인력들이 한편으로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AI 교육은 그런 AI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들이 아주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국에서는 AI 인력을 어떻게 양성하고 확보하느냐, 그 경쟁이 AI 국가 경쟁력 다 핵심적인 경쟁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AI에 있어서 핵심적인 교육 과제는 바로 AI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그렇게 고급 인력만 있다고 해서 그럼 AI 시대에 인류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AI 리터러시를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그 얘기는 AI 시대의 시민으로서 살아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과 준비, AI 시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시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AI와 인간의 공존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 AI가 사람들에게, 개별 학습자들에게 어떤 효과를 줄 것인가? 그거는 소위 그 개별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맞춤형 교육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교육 쪽에서 그 특수교육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수교육. 특수교육은 개별화 교육이 핵심인 겁니다. 특수교육은 특수한 교육적 여건을 갖고 있는, 교육적 수요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학습 계획이 특수교육이거든요.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이 됐든 간에. 그러면 그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장애의 정도, 유형, 조건에 맞게 개별화 교육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맞춤형 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특수교육은 모든 교육의 미래가 될 것이다. 그런데 특수교육이 모든 교육의 미래가 되는 데 있어서 이 AI가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 속에서 시민교육 혹은 학교 교육에 대한 재구성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랬을 때 AI 시대의 소양을 갖춘 시민이 될 것이다. 이제 그게 그 점이 이제 두 번째고요. 이 점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 그럼 AI 시대의 시민의 가장 큰 덕목은 무엇이냐? 창의적인 인간들을 얘기 많이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많이 그 챗GPT 같은 걸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냐에 따라서 우리와 호흡하고 함께하는 AI는 그에 맞춰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즉 사람은 AI와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질문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교양 있고 상식이 있는 그런 시민이 되어야만 AI 시대에도 제대로 사람으로 살아나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화 교육이라는 것들은 다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한 것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교육의 두 번째 측면이고요. 세 번째는 AI 그 자체도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AI가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받고, 그렇죠? 스스로 학습하고. 그랬을 때 사람이 어떤 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교육 철학이 있고, 이 교육 철학을 그 반영한 교육 과정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AI도 사람이 AI를 만들고 학습시킴에 있어서 철학, 이게 윤리죠. 철학과 윤리, 교육 과정, 방법론, 이것에 대한 연구가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교육을 한다고, AI를 개발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AI 시대가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다라는 얘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AI 시대는 이 세 가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엮었을 때 저는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은 얘기가,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AI 시대는 엄청나게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GPU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걸 돌리기 위해서 전기도 많이 필요합니다. 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 시대는 정말로 강력한 한 국가가 이 AI 시대를 주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지금도 이 국가 간 소위 서열 구조라든지 패권 구조라든지 이런 구조 속에서 사실은 심각한 지경으로 국제 거버넌스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버린 AI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와 기업이 자체의 독자적인 AI 역량을 갖추는 것.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국가와 기업을 얘기하지만 저는 여기에다가 개인을 또 넣고 싶어요. 국가와 기업, 개인. 여기서 얘기하는 개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AI 시대에 훈련되고 준비된 교양을 갖춘 시민, 스스로 학습하고 학습을 하는 주체로서의 개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AI 시대의 교육에 있어서는 이런 측면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그랬을 때 AI 시대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이인선 의원님하고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왜 마음 공부를 하고 있냐? 결국 AI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AI가 저는 고도화될 거라고 보고 일반 인공지능에 가까워질 거라고 봅니다. 그럴 때 사람에 대한 그 물질적, 생물학적 실체를 규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과 심리, 마음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바로 AI를 고도화하는 데 훨씬 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조금 더 이 AI를 고도화시키는 이 문제 주제에 대해서 사람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하는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다. 그래야 AI와 사람의 공존이 가능하고 또 AI로 인해서 우리가 훨씬 더 편리한 생활도 하면서 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예, 좀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말씀은 저도 오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렇게 강연만 하고 저도 떠나야 될 것 같아서 아쉽긴 합니다만 오늘 좋은 시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국회에서 열심히 대한민국의 AI 발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AI와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그런 또 다짐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조순애 의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기조 강연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조 강연은 프랑스 AI 전략에 대해서 프랑스 대통령실 AI 액션 서밋 특별 대사이신 안느 부부로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일정 관계로 저희가 사전에 녹화된 영상을 하나 받았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Hello, my name is Anne Bouvreau. I am France's Special Envoy for the AI Action Summit that will take place in February 2025. This, of course, follows in the footsteps of the conference in Bletchley Park in November last year and the conference on AI innovation that took place in Seoul back in May. So we're following into big footsteps. I'm delighted to be able to speak at the beginning of this conference on AI and education. Education, in my view, is one of the areas where AI can provide the most potential positive upside. And it's particularly true because generative AI interacts with us or enables us to interact with natural language. And this way, we avoid some of the barriers from some of the more complex digital tools. As I said, France will host the AI Action Summit in February 2025 in Paris. We will welcome heads of states from all around the globe and certainly from throughout Asia. We will welcome leaders of startups, of large corporations,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of academia, and of course in the field of education. If I can say a few more words about AI and education, first of all, I will start by the positive impact which I think we can get from AI in education. The first benefit is that AI enables us to automate administrative tasks, freeing up some time for both teachers and students to have more time for the process of learning and teaching itself. Second, AI can enable us to do the things that we know are very important for education and we've known for a long time, which is to have more personalized learning. This can be more personalized to a student with personalized lessons and testing. This can also be more personalized for parts of the class, depending on how things are organized.
And finally, I think, again, in a positive way, this can help students learn in a better way, for example, by focusing in on a Socratic dialogue with the machine, which is one of the very good ways of learning. Now, of course, we need to be mindful that there are risks and caveats. So the very first thing we need to do is to be careful that we evaluate these and monitor these systems as we deploy them. We will do this through trial and error. We will do this through various different steps. And it's important that we carefully monitor that to be able to guide the developments in the right direction. We also need to make sure that we're careful about the potential inequality that these tools can bring. We want to make sure they don't only benefit students from well-off households or some neighborhoods, or girls or boys better than boys or girls. So we need to be very careful about the subject of inequality. And we also need to make sure the tools adapt to specific setups in terms of culture, ways of teaching in different countries or in different regions, and also the infrastructure that is available for a given classroom. So with this, I'm sure you will spend some fruitful hours discussing the benefits and how to mitigate the risks, and you will have some very creative ideas. This is a field where things are evolving very quickly with a lot of potential, and I am sure you will have very interesting discussions. I look forward to getting your feedback and your inputs for the AI Action Summit next February. Thank you very much.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는데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세션 1, 세션 2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지체 없이 바로 첫 번째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서 AI 거버넌스의 글로벌 현황이라는 주제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교수님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요, AI에 대한 AI를 연구하는 움직임도 아주 많지만 그만큼 또 많은 것이 AI를 규제하려는 움직임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교육에 적용할 때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 나라의 전문가분들이 차례대로 말씀하실 건데요. 우선 그 프랑스에서 오신 브루노 갈마 교수님 발표하시고, 그 이후에 대만에서 오신 카이센 황 연구원님 발표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손님이 그리고 서울교육대학교의 권정민 교수님 차례대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생각을 할 때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인공지능이 여러 방식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죠. 지능이라는 것은 여러 형태를 갖출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에 만들어지고 있는 인공지능은 사람의 지능을 따라하는 그런 형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지능을 따라하는 방식으로의 연구가 지난 한 20여 년간 일취월장하면서 다른 방식의 인공지능 연구를 압도해버렸습니다. 사람 방식의 지능, 사람 지능을 흉내내는 그런 형태의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사람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
사람이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사람이 무엇을 보고 고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을 보고 개라고 생각을 하는지, 사람이 무엇을 보고 슬프다고 생각하고 무엇을 보고 기쁘다고 생각하는지, 그 데이터가 있어야만 인공지능, 현재 방식의 인공지능이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분들도 이미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 인공지능이 그걸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교육용 데이터, 또 인공지능 훈련용 데이터라고 하는데, 인공지능 훈련용 데이터를 결국은 어디에서 끌어올까요? 연구자들이 사람마다 다니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볼까요? 할 수가 없죠. 네, 결국은 인터넷에서 많은 데이터들이 공급이 되고 있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금 오픈넷이라는 인터넷 자유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의 장이기도 합니다만, 그 인터넷의 발전과 인터넷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인터넷이 그런 인간 사상, 인간 행태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했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인공지능 연구 방식 중에서 지금의 방식, 사람을 흉내내는 방식의 인공지능 연구가 가장 앞서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거기에서 이 인공지능의 위험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사람의 행동 중에서 정말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인터넷에 똑같이 또 반영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인공지능은 사람을 흉내내다 보면 그런 나쁜 사람들의 행동도 흉내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그 딜레마는 교육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할 때 더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을 얘기할 땐 주로 물론 이제 성인 교육도 있지만 주로 자라나는 아이들 또는 성인으로 가기 위한 교육, 성인이 되기 전에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나쁜 행동을 따라하도록 가르치는 그런 위험이 또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나쁜 행동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또 교육이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오늘 도서관에 와서 이 책을 좀 들여다보다가 이런 책을 보게 됐습니다. 뭐 제가 불어를 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추측해 보건대 프랑스 내 반유태주의의 정치적 역사 뭐 이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 이 표지에 있는 사진을 보십시오. 아마도 이제 유태인 학자 얼굴에 그 나치 문양을 그려놓은 그런 사진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진들을 그 AI를 훈련시키는 데이터에서 이건 비도덕적이야 라고 해서 다 빼버리면, 그러면 이 반유태주의에 대한 교육을 또 AI가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또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은 도리어 또 더 많은 그 상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도리어 교육에서 더 많은 상상의 자유, 이런 것들이 또 보장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픈넷에서는 요즘 이제 실험을 저희
이 자리에 그 담당 연구원도 와 계십니다만 AI의 그 생성형 AI에 이제 그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뭐 백인 경찰이 뭐 흑인의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진을 좀 만들어 봐라. 라고 하면 지금 이제 AI 를 만드는 기업들이 이 AI에서 생성되는 이미지에 대해서 언론에서 비판을 하는 경우를 자꾸 이런 비도덕적인 이미지도 만들어낸다.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을 자꾸 당하다 보니까 아예 그런 이미지는 제공을 하지 않는 그런 현상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이미지를 또 만들어내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경찰폭력 반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미지를 이용한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AI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우리가 인공지능을 우리가 이용한다고 했을 때 결국은 인공지능이 현재 AI 형태는 바로 우리 스스로의 거울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스스로의 행동, 우리 스스로의 교육 내용이 어떤지를 계속 검토하고 성찰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미 지난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과제를 우리한테 다시 던져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인터넷에 나와 있는 우리에 대한 데이터들을 다시 살펴보고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이 트레이닝 데이터로 이용될 수 있고 어떤 것들이 트레이닝 데이터로 그러니까 AI 교육용 데이터로 이용될 수 있고 어떤 것들이 AI 교육용 데이터로 이용돼서는 안 되는지 이런 판단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던 도덕적, 정치적 이런 문제들을 계속 살펴봐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AI가 어떤 문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AI라는 또 하나의 지능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윤리적인 정치적인 과제들을 풀어야 되는 뭐랄까 시급성이 지금 더 강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특히 지금 프랑스 정부가 이 지도력을 보여주고 국제사회에서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고 지금 AI에 대한 바로 이제 위에서 말씀드린 문제 때문에 이제 AI에 대한 그 규제 움직임들이 AI에 대한 연구 움직임만큼 세계에 많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데 또 너무 혼잡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무 혼잡스러워서 AI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그 우려도 있어서 프랑스 정부에서 그런 움직임들을 일목요연하게 이끌어 가려는 정리해 보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교육 분야에서 그 AI를 이용하는 것이 가지게 되는 그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들을 또 정부가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프랑스 상황에 대해서 브루노 갈마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o only word I know, sorry. So before to start my presentation, to delve into the topic with the global vision that our President Macron has,
I would like to say a few things about myself, because otherwise you don't know who I am. So I was trained 20 years ago in science, especially in telecommunication, applied mathematics, and electronics. I was lucky to have a great education in France. Then my first job was into the mobile phone industry. It was a big industry. Okay, 20 years ago, it was not AI. It was mobile phone. Okay. Then I went to Taiwan for some personal reason, did a PhD, then moved to Hong Kong, did a postdoc in AI. Okay, so my experience in AI, okay, came from that postdoc experience at a very top university, the University of Hong Kong. Currently, I'm an academic. I have worked in the private universities, and currently I'm working in a public university, Zhongyang University. That university is famous for spatial science, okay? Not for AI, but maybe soon. I see that we don't, okay, it's okay, so I'm going to go to, so now let's delve into the topic. First, I would like to share President Macron once word about what should be governance for AI. So in a recent meeting gathering the best talents, French talents in AI, and we have many of them. So the president delivered a speech at the end of that event, and the last part of the speech was about governance for AI. And the president has that sentence, okay, you want to put it in simple words, la seule bonne gouvernance est mondiale. So if we translate into English, it should be something like, the only right form, the only correct form of governance should be global. Okay, it should be global. So don't think only at the national level. Okay, think global. This is President Macron's one vision. So it has been said, okay, just before, that soon in Paris we will have Sommet pour l'Action sur l'IA, so in English, the AI Action Summit. And you know that recently we had many of these summits. This time France has decided to put inside the word action. Okay, so let's start to build something for true now. And so among the 5 topics that will be discussed in Paris in next February, the last one, the 5th one, is la gouvernance mondiale de l'IA. So in English, global AI governance. Okay? So it is important to first understand what is French vision at the height level. And then we will go into some specific area of AI education. So recently, this year in March, so the French AI Commission released a report. So you have the English version, AI, our ambition for France. In French, IA, notre ambition pour la France. And so in this report, so you have 25 recommendations regarding what AI should do, what France should do for AI, okay? So we have just listened to Anne Bouvereau, a PhD in artificial intelligence. So within that commission, you have a very famous AI scientist, okay, at the bottom, Yann Lequin. He was awarded in 2018 the most famous prize in computer science, the Turing Award Prize, okay, with Yosha Bengio from Canada and with Geoffrey Hinton, who got recently the Nobel Prize in Physics, okay? So we have important people inside that commission. So the 2 recommendations addressing the problem of AI governance, global governance of AI, okay, and then the second one, structure and open national AI governance ecosystem now.
So in the report, okay, you have these 2 points at different parts of the reports. So the key ministries in charge of implementation of this recommendation are listed here, okay? So President Macron's vision is to maybe establish, to create a world organization for AI, okay, to discuss the important matters, to ensure that governance will be effective. And so within that organization, we should have not only countries and their governments, we should have people from the civil society, and we have, of course, the big and large companies that are advancing AI technology on a monthly basis, actually. So, at the national level, France will do what it has decided at the global level. That's very easy, that's quite logical, actually. So here we have, I don't know if you can recognize him. This is one of the most famous young French talent in AI. Okay, he's one of the founder of Mistral AI, a large language model. And he has been called by President Macron kind of example of genius of French AI movement. So in this video, he's addressing the idea of President Macron about global governance of AI. And according to him, it's not an easy task, it's challenging. Okay, so in the world of technology, if I use my own experience when I was a mobile phone engineer, we have that kind of global regulation. It was mostly by large companies involved in the mobile phone business. This time it's different because we have large companies, you have governments, you have a civil society, so it's not easy to implement. So I'm far from Europe now, so I'm not going to delve into the details of the AI Act, okay, but France will have also to follow this regulation for governance. Here you have the plan of the content of the European Union Artificial Intelligence Act. Okay? So my one interest is in education, and I'm going to show you some report, okay, from last year. Okay, it was December by last year, so it's already 1 year, but it is still quite, I think, reasonable to have a look to this. So in that study, they had a look to the governance strategies by 18 countries. And of course, inside you have France and you have also Korea. So at that time, we can see that very few countries have effective regulation. Most of the countries, they just provide guidelines about how AI, generative AI, should be used in education. So here on the left, you have a list of all the countries in that study. So France is here, okay. Korea here, regulation, guidance, and you can see that most of the time, okay, it's school responsibility to think about how generative AI should be used by teachers. Okay. So my one interest is here. Okay, so different countries will have different priorities regarding governance, regulation of generative AI. So here you have a list of a few of them: data protection and privacy, bias, fairness, transparency, technical accuracy, possible skill attrition. The next one is very important for Taiwan, where I'm working and living. Cultural and linguistic relevance of output. Taiwan recently released a large language model specifically to address that problem. It should reflect Taiwan's view of the world. Next one, okay, IP, and then over, you have a long list of them, okay? So
because I work in Taiwan, you know, so you have that Chinese traditional philosophy coming from Confucius. And Confucius said that you should teach everyone, okay? We will teach the gift, the ones who have no problem in learning fast, who will become maybe AI scientists in a short time. And we have also to teach the weak one, okay? The one who are left behind. Okay? And so with the introduction of generative AI, large language models, one question is, for sure, give students, good students, will be able to use that technology to improve their learning skills, to improve their metacognition skills. They will do that, no problem, no need of teacher actually. But for the weakest students, we can still ask the question, is there any problem, okay, with students who have difficulty to write correctly, who cannot read too much? Will generative AI be able to help in overcoming their learning difficulties? And this is a question that we have to address from a Chinese traditional perspective, if we want to respect the master of the teachers, Confucius. So for me, this one is very important. And so I saw that France didn't list that at the top priority. So France has listed data protection, bias, transparency as its top priorities. If we have a look to countries in north of Europe, Sweden, Finland, you can see that they did. Okay? They did address that. But they have already very good students. Okay? We know that students from Finland, from Sweden, they tend to perform academically very well. So you could be surprised. Okay? They still pay attention. Okay? They want to pay attention to that part of AI regulation, how to ensure that every student will be able to benefit from this technology. So I think it's quite informative to see how different countries decide to set their priorities regarding that matter. You can see that Korea and France are quite similar. So if you want to know more about France's strategy on AI and on education, it's easy to find information, okay? I'm not going to talk about this. So as you know, I'm working and living in Taiwan, so I'm teaching AI in Taiwan. And Taiwan has huge ambition. They want to reach the top 3. I think that you know who is number 1 and who is number 2. So Taiwan wants to be number 3. So they were very successful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so why not for AI? So they have huge ambition. And to fulfill this ambition, they will have to bet on education. And so from my one experience, okay, I have experience, kind of pressure, okay, to go fast in creating new content to address the problem of teaching everyone AI in Taiwan. So I'm done with my presentation for now. Thank you for listening. 예, 감사합니다. 갈마 교수님. 예, 다음은 대만에서 오신 카이센 황 연구원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Hi, thank you very much for having me here today, and thank you, Professor Park. My name is Kai-Sheng Huang. I am a research fellow at the Research Institute for Democracy, Society, and Emerging Technology in Taiwan, which is really a new national think tank that specializes in emerging technologies such as semiconductor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ir social impacts. So I think I only have 10 minutes. I'm going to go very quickly. So I'm here to share some of the ideas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in Taiwan's educational system and some of the challenges its integration has presented so far.
So let me start with an overview of Taiwan's approach to AI in education. The goal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been always very clear: to enhance proficiency in AI technologies. And this kind of policy initiative all started in 2019. But it wasn't until ChatGPT launched in late 2022 that interest really started to take off. So by 2023, generative AI was making a huge impact, leading to clear changes in policy and practices among Taiwanese policy makers. So that set the stage for understanding how AI became a key element in our educational system. How is AI used in Taiwan's education system? Generally speaking, Taiwan has two main strategies. The first is to use AI to teach, which means like AI in education. And we integrate AI tools to improve how teachers teach and how students learn. The second strategy is to teach AI. So that's more like education for AI. So that's the kind of distinctions that Taiwanese policymakers make it very, very clear. So in the second category, it means making sure students become familiar with AI technology itself. So the next question is, how are they implemented at different levels of the Taiwanese education system? These strategies often take shape in different forms at different education levels. AI tools are more common in our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while the push for deeper AI knowledge happens at the university level. So in terms of a specific example of AI application, let me tell you about the Taiwan Adaptive Learning Platform, TALP. It is opera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as already 2.8 million users. So TALP uses AI to create personalized learning path for students from 1st to 12th grade and help teachers pinpoint and address learning gaps. And this is almost the only and the most comprehensive AI system for education in Taiwan. That's the only one. So I think the push for AI in education remains relatively conservative in Taiwan. So what about rules and regulations? You might wonder if Taiwan has specific rules about using these AI tools. As of now, there are not any official rules governing education in Taiwan. So there is no rule there. So, but introducing AI into education does bring up some serious concern, especially about its impact on how children receive knowledge and develop their personalities. And I just want to point out two issues here today. So first, when regulating the use of AI in education, we think we need to consider two things. The first is value trade-off. It involves questions like, should we even use AI in education? But with the global competition heating up, I think it doesn't really make sense to ban it. But the real challenge lies in integrating AI responsibly. I mean, to enhance learning while upholding our core educational values, such as critical thinking. So that's the first question policymakers might need to consider. And next, regulatory complexity. This involves questions such as how should we regulate the use of AI, and I think the good starting point is to consider how to help students to distinguish between what's real and virtue, and ensuring their safety is always the first priority. So we need clear rules for using AI that protect our students' well-being and promote positive development. So as we move forward, these are the issues we need to address carefully. So to conclude, while Taiwan is very proactive and enthusiastic about using AI in education, we've also stepped in cautiously. And Taiwanese policymakers have made it very, very clear it is a conflict between safety and the competitiveness. They need to balance to deliver further regulations in the future. Thank you very much. 네, 다음으로는 권정민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Bonjour, je m'appelle Zhang Min Quan. Je parle un peu français, mais I have too much to say, and je voudrais parler rapidement. Donc, je voudrais parler en coréen. Okay. 한국은 현재 교육부가 AIDT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AIDT는 여기는 제가 정부에서 그 발표한 자료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요. AI 기반 진단 분석이 핵심 골자입니다. 학생에게는 최적의 학습 경로와 맞춤 처방 및 지원 제공하고 학부모에게는 학업 성취, 교과 흥미 현황 등 자녀 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고 교사에게는 학급별, 학생별, 학업 참여도 등 학생별 지원 필요 사항을 제공한다. 되게 멋진 말들 아닌가요? 네. 네, 저는 오늘 여기 앉아서 다른 분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저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AIDT에 생성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너무나도 이 입시라는 블랙홀에 빠져 있어서 지금 혼자 뒤처져 있는 느낌이 들어서 더 불안해졌습니다. 자, 아까 조승래 의원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맞춤형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 전공이 마침 특수교육입니다. 개별화 교육이 무엇인지 저는 정확히 압니다. 아까 개별화 교육이 이 AI 교육의 미래다라고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특수교육에서 얘기하는 개별화 교육과 맞춤형 교육은 지금 AIDT에서 이야기하는 맞춤형 교육과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맞춤형 교육이라고 하는데 사실 맞춤형 교육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 과정을 사람한테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게 특수교육에서 이야기하는 개별화예요. 얘가 뭘 못하잖아요. 걔를 위해서 교과서를 바꿔주고 교육 과정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 너 미분적분 이거 안 해도 돼. 너는 돈 계산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우리 가서 돈 계산하는 거 연습하자. 이게 특수교육에서 이야기하는 개별화입니다. 이 AIDT에서 이야기하는 개별화는 학생을 위해서 교육과정을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입시를 봐야 되기 때문에 공정한 테스트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교육과정에 학습자를 맞춰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두 가지가 서로 정반대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2025년까지부터 수학, 영어, 정보, 특수교육의 국어 과목을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2028년까지 나머지 국어, 기술, 가정, 사회, 과학 과목으로 확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맞춤형 교육에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맞춤형 교육을 표방하는 AIDT는 입시를 강화하는 현재의 우리나라의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잘못된 교육을 강화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AI 시대에 우리는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잘못된 문제들을 바꿔야 합니다. 테크놀로지는 체인지의 에이전트입니다. 사회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촉매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은 이 궁극적으로 AI를 이용해서 현재 지금 잘못되어 있는 주입식 교육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오늘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 유튜브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 이름을 찾아보시면 나오고요. 네, 현재 우리나라의 AIDT 정책이 Is this the best way to learn? 이것이 학습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입식 교육입니다. 우리는 생성형 AI를 사용해서 구성주의식, 즉 학습자가 스스로 자식의 지식을 만들어가고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이 테크놀로지를 사용하고 싶지 이 AI가 학습자가 무엇을 못하는지 학습자의 약점, 얘가 못하는 것만 찾아서 너 요거 더해, 요거 더해 하는 게 현재 AIDT의 골자거든요. 그게 왜 필요할까요? 학습자의 약점을 분석하기 위한 교육은 오로지 입시에서만 필요합니다. Is this the best use of technology? 이 좋은 기술을 우리가 우리나라의 현재 입시 교육을 강화하는 데 써야 할까요? 네,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좋은 기술을 우리나라의 교육을 바꾸는 데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생성형 AI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할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수능에서는 수능 공부 해보신 분 여기 계실까요? 네, 수능 공부하실 때요 생성형 AI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논문 쓸 때 생성형 AI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수능은 진정한 지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인위적이고 수능 킬러 문항을 챗GPT가 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자연스럽지 않고 진정한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 테크놀로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려고 하는 이 AIDT가 Does it support change? 사회 변화를 지지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의 입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간과되는 문제가 학생들의 컨센트, 이거 동의해 주는 것과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입니다. 코로나 때 저희 집으로 이알림이가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펭수가 이제 그 AI를 이용한 영어 교육이거든요. 그 당시 학교를 못 가니까 펭수를 가지고 집에서 공부를 해라 해서 근데 거기 이제 그 가입을 해야 돼요. 근데 가입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나도 개인정보를 많이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넣다 말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개인정보를 많이 줘야 되지? 했는데 저희 반에서 그것을 거부한 학부모가 저밖에 없었습니다. 네. 디지털 교과서는 교과서예요. 이것은 부모가 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과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네. 저는 저의 발표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철학자인 마침 프렌치의 위대한 띵커인 미셸 푸코 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미셸 푸코는 지식과 권력은 서로 얽혀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재는 데이터가 곧 권력입니다. 그것을 통제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AIDT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국가가 수집하고 국가가 그것을 통제하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유명한 두 분 아시죠? 이분들이 현재 AI의 리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올해 이 엔비디아 GTC 컨퍼런스를 갔다 왔어요. 거기에서 가장 자주 언급된 키워드가 뭐였냐 하면 기술의 민주화였습니다. Democratization of Technology.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기술을 아주 싸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쓸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기술을 이용해서 모든 사람들이 생산자가 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각각의 사람이 그 기술을 이용해서 권력을 나눠 가질 수 있게 한다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AIDT는 그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술의 민주화가 아닌 푸코가 이야기한 이 감옥의 디자인. 네, 이게 파놉티콘이라는 푸코가 생각한 아주 가장 최적의 감옥 디자인인데요. 보시면은 여기에 죄수들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그 죄수들을 감시하는 사람이 한 명이 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건물의 디자인으로 우리가 단 한 명의 사람이 권력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저 간수가 있는 저 방은 밖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구를 감시하고 있는지, 혹시 저기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AIDT는 저 감옥과 같은 디자인을 향해 가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AI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은 사실 AIDT가 문제가 아니라 AI 교과서가 문제가 아니라 AI 교과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우리나라의 교육 이 교과서에 굉장히 충실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나라 교육과정 자체가 너무 구시대적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나올 때마다, 그리고 코비드가 이제 한창 기승을 부릴 때도 우리가 또 새로운 테크놀로지들이 학교에 들어왔거든요. 그때마다 우리 교육의 가장 어글리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AI라는 좋은 말로 이렇게 치장을 하고 있고 이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아직 우리의 구시대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절실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네.
부끄러운 말만 해서 더 뭐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이렇게 해서 이 체인지는 사실 위에서부터 탑다운 어프로치보다 저는 밑에서 이 그래스루트 운동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산자가 되어서 우리 교육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 사회를 바꾸려고 노력을 할 때에 우리의 교육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I is a tool, and as a tool, it can be dangerous or it can be not dangerous. Okay, it depends about the person who are going to use it. Personally, I've been teaching AI for some years. I don't worry that much. We can connect AI to many fields, to law, to literature, to economy. I think we have with AI a rare opportunity in education to teach in a way which is truly interdisciplinary. And I think that's good for the general population. We have many specialists in many very narrow domains. But for the 21st century, we need people who are generalists, who can understand and communicate with specialists too. And so at the first level, okay, we have to teach AI to everybody. And what should be the role of the government regarding the content of AI education? You should let the teachers do as they want, according to me. Okay, so because don't need the government to tell me anything. Okay, I can teach myself. I have many ideas. I think I'm quite creative enough to think about how I could use AI in a good way for the human good in a safe way. Okay, so it's the responsibility of a teacher. When you have a powerful tool, you need to be responsible. Okay, that's all I have to say. I think the major role of the state should play is to ensure the safety of AI application, but it doesn't have to do with education only. So I think it has to apply to all the AI tools. So that's the first condition I think I need to uphold. But I just want to highlight a rather popular example of AI application in education, that's its affective computing, which use facial expression to evaluate the inner emotional state of student observed. And that's the only AI education in place, I think, at the moment. I mean, apart from the textbook or the content instruction. Thank you. 노암 촘스키가 뉴욕타임스에 기고문을 실었는데 제목이 챗GPT는 사기다였습니다. 저는 챗GPT에 미쳐 있었을 때였는데 노암 촘스키가 왜 챗GPT를 사기라고 하는지 너무나도 궁금해서 찾아서 읽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며칠 씨름을 하다가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으니까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을까요?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챗GPT와 며칠 동안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촘스키가 의도한 것이 무엇인지 저는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그것이 너무 재미있어서 제가 촘스키를 더 공부를 해서 논문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방식의 맞춤형 교육입니다. 정해진 교육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학습자가 나의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냐? 학습자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 누가 질문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챗GPT를 사용할 때 누가 질문하죠? 학습자가 질문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방식의 맞춤형 교육입니다. 정해진 교육과정이 없고 내가 교육과정 만들어간다는 뜻은 뭐냐면 그 반대의 경우에는 정해진 교육과정이 있어요. 너 촘스키에 대해서 이거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은 너는 페일이야. 시험 다시 봐. 이것이 교육과정에 학습자를 맞추는 거고요. 지금 제가 한 방식은 정해진 교육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궁금한 대로, 내가 알고 싶은 대로, 내가 깊이 있게 들어가고 싶은 만큼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나만의 지식을 쌓는 것이 첫 번째 방식의 맞춤형 교육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까 조승래 의원께서 얘기하신 특수교육에서 이야기하는 맞춤형 교육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표방하고 있는 AIDT를 이용한 맞춤형 교육은 그 방식이 아닙니다. 정해진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학생이 컴퓨터를 켭니다. 그럼 거기에 수학 문제가 쫙 나옵니다. 혹은 국어 독해 문제가 쫙 나옵니다. 질문을 누가 하고 있죠? 컴퓨터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학습자 주도라고 하는데 옆에서 보면 마치 학습자 주도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잔소리하지 않았는데 애가 컴퓨터 켜고 혼자 공부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노예도 자기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주도성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못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기 주도성이란 말은 역사적으로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더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자, 이 두 번째 방식의 맞춤형 교육에서는 끊임없이 학습자의 약점을 분석을 합니다. 왜냐? 걔가 못하는 걸 찾아내서 보완을 해줘야지 걔가 정해진 교육과정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수능 시험을 잘 봐서 대학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AIDT의 골자입니다. So, still I'm going to use, to borrow from traditional Chinese philosophy, find the middle way. Okay, so people tend to see the bad side of AI. I can see other side, and I can also see the middle way to it. So, not completely wrong, not completely bad. So it's okay. So we are used, okay, I think we are used in Asia to find the middle way. So we can do that for AI too. Okay, so we have everything in traditional philosophy to use tools. Okay, even tools from the 21st century can be addressed with very ancient traditional values. Okay, so I think for me there is no problem actually. Regarding the question regarding my work, okay, so basically I used to teach traditional second foreign language classes. This is one part of my job. And the other part is to promote AI education. It's completely different. So for example, where I'm working now in the French department, I have a French class about AI. It's a real AI class, okay? So people are supposed to know French before to come to that class. Okay? So regarding tools that can help students to improve their second foreign language skill, actually, I will show that in the second presentation. So generative AI is one of them, but you have many tools that people tend to don't know about. And so my job also is to promote, to teach teachers about the diversity of tools that you can use nowadays to learn faster and better a second foreign language. Okay? I mean, I will say more in my second presentation. I think I'm going to answer many of the questions in section 2, but I just want to point out, I think it all has to do with the kind of dilemma frontline teachers are facing when they're asking to control AI, because they're asked to contain something that is much smarter than them. see. So that's the dilemma. So I don't really think, when we talk about application, I think we need to know what sort of tools we are really talking about. Otherwise, I think it's a bit too general for me to answer that question. Yeah. Okay, to answer the first question, you asked about how AI is stigmatized. I didn't mention constructivism today, but constructivism is key. A lot of people think that knowledge is injected in our brain, and that's what most people in Korea, it's their idea of learning. But learning, actually, the knowledge is constructed, so it's an active process. And ChatGPT could be a partner when you're constructing your own knowledge. But a lot of people use ChatGPT to cheat because they see ChatGPT as, kind of a knowledge gas that you inject in your brain. So that's how we could unstigmatize AI in higher ed, which is not easy because students also want to be lazy. You also asked about the responsibility of the end user. I can only talk about Korean students. Korean students do not have that agency. Without agency, there's no responsibility. They do not get to choose. So it's a very complicated story, but the responsibility of the end user cannot be applied in Korean K through 12 education. In higher ed, it's a different story. And then, of course, there is agency and responsibility. 그다음에
그다음 그 질문 여러 가지 하셨는데 과목별로 다를 수 있는지 저는 근데 아까 예시를 문제풀이로 드셨어요. 그런데 대학원 다녀 보셔서 알겠지만 대학원에서 문제 푸나요? 대학원에서 문제 풀지 않습니다. 네, 문제를 찾죠. 네, 자기가 문제를 찾아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문제집 같은 문제풀이를 하질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도 오래 살았고 프랑스에도 살아봤는데 걔네들 문제풀이 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교실 가보면요.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논문 쓰고 있어요. 네, 그게 우리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육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IB에서도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필드에서 진짜 연구자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컴퓨터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지금 AIDT는 완전히 문제풀이 방식입니다. 그냥 문제집을 파워포인트에 옮겨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저의 이런 발언들이 또 많은 분들을 자극하는 것 같아서 네, 좀 자제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AI를 이용해서 일단 지금 사실 AIDT로 인해서 드러난 것은 우리나라가 AI가 뭐 뒤처졌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 이 AI 시대에 제대로 그 대응하기에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 너무나도 구시대적이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바꾼 후에야 그 다음에 AI를 이용해서 뭘 하든지 할 수가 있지 교육과정이 바뀌지 않고 우리의 입시, 평가가 바뀌지 않으면은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백날 바꿔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그 국가 역할, 또 이제 정부의 역할, 또 그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 AI를 이제 조금 더 밝은 얘기가 되겠죠. AI를 그 교육에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앞으로의 미래,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때 발생하는 윤리적인 제약들 같이 논의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소개받은 LG AI연구원의 김명신이라고 합니다. 발표를 한 25장 준비했는데 그 발표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오늘 그 주제와 관련된 내용만 그 말씀드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그 조금 스킵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그 중에서 유일하게 그 기업 쪽에서 왔는데요. 그래서 아마 기업에서 AI 윤리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직접 실천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그 교육적인 측면들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중심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AI연구원은 LG그룹의 그 AI 그 연구를 전담하는 그런 센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엑사원이라는 그 생성형 AI 모델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과 영어를 이해하고 이미지와 텍스트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8월 달에는 오픈 소스로 모델을 공개하기도 했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AI 규범 동향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LG AI 연구원에 2년 전에 조인했고 그 전에는 유네스코에서 그 AI 윤리 권고 만드는 작업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그냥 개인적인 관찰입니다. 이게 정확할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전 2020년대 그 초반에 공정성이 전 화두였다고 보거든요. 차별과 편향, 여러 가지 국내외에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차별과 편향 이슈는 기본적으로 대중들한테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이슈입니다. 그 자기한테도 그런 피해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이 차별과 편향에 대한 이슈는 100% 극복은 못했지만 상당 부분 기업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문제들을 개선해냈습니다. 그 아까 교수님, 그 박형신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은 그 필터를 AI 모델 앞뒤에 붙이는 방식으로 그런 프롬프트가 관련된 프롬프트가 오면은 아예 답변을 거절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방식을 동원한 게 있거든요. 공정성 이슈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으나 이 이슈는 전 주목받는 이슈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이슈는 안전성입니다. 세이프티. 2022년 11월에 챗GPT가 나왔죠. 그리고 여러 가지 AI 후속 모델들이 기업들이 앞다투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류가 느끼게 된 그 두려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AI 기술이 너무너무 빨리 개발이 되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안전성 이슈가 급부상을 했다고 봅니다. 지금도 그게 화두가 되고 있고요. 전 이 상황에서 떠오르는 이슈가 있는데 그게 바로 포용성 이슈라고 봅니다. 안전도 문제지만은 AI로 인해서 지금의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AI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그럴 수 있는 집단, 국가와 그렇지 못한 집단과 국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제가 그냥 현장에서 느끼는 거기도 하지만은 유엔이나 그 AI 세이프티 서밋 그리고 빅테크들의 그 움직임을 보면은 거기서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유엔 차원에서는 2021년도에 유네스코에서 AI 윤리 권고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냥 원칙입니다. 대원칙. 올해 9월 달에 유엔에서 글로벌 디지털 협약이라는 거를 채택했습니다. 거기에서 제1번 화두가 격차 해소입니다. AI 세이프티 서밋이라는 게 있거든요. AI 관련된 글로벌 규범들을 논의하는 그런 국제회의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내년 2월에 프랑스에서 AI 액션 서밋이 있습니다. 1차는 영국에서 2차는 한국에서 있었는데 아젠다가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됩니다. 1차 때는 안전이었습니다. 2차 때는 혁신, 안전, 포용. 3차 때는 공익, 미래의 일자리, 혁신, 문화, 신뢰, 그리고 AI 거버넌스. 안전 중심이었다가 포용이 포함되고 있죠. 빅테크에서는 주로 대부분 2018년도에 윤리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빅테크 중심으로 프론티어 모델 포럼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핵심은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그리고 지난달입니다. 미국 국무부하고 8개 빅테크가 함께 파트너십 포 글로벌 인클루시비티 온 AI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AI를 누릴 수 있는 AI의 기술의 혜택을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모두가 누리게끔 교육을 제공하고 모델을 오픈소스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AI 윤리의 화두가 공정성에서 안전성 그리고 포용성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걸 우리 모두가 조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LGI 연구원에서는 그래서 큰 틀에서 그러니까 리스폰서블 AI로 그 세이프티라든지 그 안전성이라든지 공정성 이슈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인클루시브 AI를 통해서 이 포용성 문제를 다루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짤막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폰서블 AI의 핵심은 AI 라이프 사이클 전축이, 라이프 사이클 전축이라 함은 AI를 기획하고 그거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하고 모델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그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수정 보완하고 하는 이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전체에 인베디드 에틱스라는 게 AI 윤리를 내재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바이고 21년도에 윤리 원칙을 발표했고요. 원칙을 발표하는 게 중요한 아니라 어떻게 이걸 이행하느냐가 중요한데 저희는 거버넌스, 연구, 참여 이 세 축의 그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거버넌스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AI 윤리 영향평가입니다. AI 라이프 사이클 전축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윤리적인 문제들을 식별해내고 개선해내는 그런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세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일단 그 AI 관련된 프로젝트의 성격을 분석하고 문제를 발생 가능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식별해내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문제들을 제대로 개선했는지 확인하고 그 모든 내용들을 문서로 남기는 겁니다. 문서로 남겨야지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어디서 발생했고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건지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프로세스의 좀 특징이라고 하면은 AI 이런 프로젝트가 하나 있을 때 기술을 담당하는 사람, 사업을 담당하는 사람, 윤리를 담당하는 사람이 태스크포스가 구성이 돼서 함께 이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을 담당하는 사람은 기술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윤리적인 측면에서 그런 문제를 발견해내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함께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권 측면에서는 이런 문제,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AI 기술 개발윤에서 부득이 혹시나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피해를 받는 사람이 없는지 그리고 의도치 않게 악용, 오용 가능성이 있는지 같은 것들을 체크하고요. 그리고 교육적 측면에서는 이런 데이터 작업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데이터 작업자들한테 UN 세계 인권선언이라든지 지속가능 발전 목표 같은 것들을 교육해서 인권 같은 것들을 존중하고 보호하게끔 그런 작업 과정에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라는 게 결국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개발자, 연구자분들을 대상으로 매년 봄에 AI 윤리 인식조사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 AI 윤리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하면서
개발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실천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고요. 이건 작년에 나온 결과인데 올해 봄에도 했는데 다행히도 인식하고 실천의 격차가 작년 대비 올해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게 보여서 저 개인적으로는 기뻤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주에 한 번씩 AI 윤리 세미나라는 걸 개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연구자들이 AI 윤리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종합해서 매년 초에 AI 윤리 책무성 보고서라는 걸 발간하고 있고요. 인클루시브 AI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핵심은 아무도 이 AI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게 한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8월 달에 개발한 엑사원이라는 언어 모델을 오픈 소스로 공개했고요. AI 모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AI 혜택을 기본적으로 모두가 누리게 하려면은 AI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양질의 AI 교육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지만은 그걸 제공해 주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LGAI 연구원에서는 초, 중고, 대학생,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매년 3만 명 이상의 분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노력을 해외 글로벌 수준에서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유네스코하고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AI 윤리 관련된 무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온라인 그런 컨텐츠인데요. 지금 현재 그런 국제 전문가 그룹들을 구성하고 있고 2026년도 초에 전 세계에 무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AI 거버넌스하고 교육 관련해서 몇 가지 그냥 제언하고 싶은 생각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AI라는 기술이 굉장히 다이나믹한 기술입니다. 굉장히 빨리 개발, 발전, 변화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AI 거버넌스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모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다 생각해가지고 만들어내겠다라는 건 전 욕심이라고 봅니다. AI라는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은 지금 우리의 삶을 굉장히 많이 바꾸게 될 겁니다. 문화도 바꾸게 되고 심지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 기준도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완벽한 AI 거버넌스를 만들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우리 현재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합의 가능한 영역부터 거버넌스를 만들고 계속해서 AI가 발전 진화하고 사회 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이 거버넌스를 계속 수정 보완하겠다라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어댑티브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유네스코 AI 윤리 권고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서도 이런 방식을 따를 필요가 있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변화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가치들을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인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토론과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AI와 교육에 대한 내용이 저는 상당 부분 학교에 다니는 연령대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AI의 영향은 학교 학생과 교사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 사이클 어프로치, 그러니까 생애 주기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유아의 두뇌 발달에 AI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고령층한테는 AI 교육을 어떻게 해서 이 AI 혜택을 제대로 누리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기타 등등의 수많은 질문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애주기적 접근으로 교육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입니다. 모두가 신뢰하는 AI 거버넌스를 만들려면은 이게 한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제 유네스코에 있다가 LG 기업으로 넘어왔지만은 기업 그리고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개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 관계상 개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은 더 이상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앞에서 발표하는 기업에 나온 사람을 보면서 기업이 AI 윤리 제대로 해야지 그렇게 할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AI 시대의 개인은 더 이상 그냥 일반적인 소비자가 아닙니다. 개인은 데이터 생산자이고 콘텐츠 크리에이터고 그리고 인플루언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AI 시대의 개인은 AI 윤리 실천의 주체라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인식하고 개인들이 성숙한 AI 사용자를 넘어서
AI 시장의 비판적인 감시자가 될 때 저는 우리 AI 시장이 그 특별한 규제 없이도 자정작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규제는 저는 규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걸 막겠다라는 건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를 예상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하면 궁극적인 해결책은 시민들이 AI 리터러시가 높아져서 어떤 기업들이 AI 윤리를 똑바로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를 판단해서 예를 들면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불매운동을 한다든가 사용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시장에서 자정작용을 하는 게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다음 발표를 그 브루노 갈마 교수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So, bonjour encore une fois. So, hello again. I'm going to be quite fast for that presentation. So, it's very easy to understand. Okay, so a recommendation from France regarding AI education. If you consider that you want to start to teach AI, for example, to the senior high school students, what you should do, pay attention to, is that the course content should be attractive. Okay, you know that teenagers, you have to attract their attention if you want to get them into AI, because at one point it will become difficult when you will have to study the mathematics behind it. Okay? So time flies. Okay, 4 years ago, it was not yet the AI hype that we know now. So when I was presenting in Taiwan, I use, for those who can read Chinese, so it was computational thinking. First one is computational thinking. The second one here is writing code, because before it was important to write code a few years ago. And the last part here, Zhengong Jure, is the name in Chinese for artificial intelligence. Today, if I have to do the same talk, maybe I will have to remove the first and the second part, okay, and just focus on generative AI. But still, when I did teach AI over these years, okay, I teach to different public, and I used to collaborate with people from the industry, company, an American company called Nuance. At that time, they were doing chatbot, professional chatbots, and here the project for the foreign language and literature department was to build an interface, bilingual French-Chinese coffee machine. You know, French like coffee, so let's do an interface for French and English. So, over that period, I realized that much is to be done, and I got the possibility to offer different kind of trainings to different population, students, teachers. So recently I went to Malaysia to show them how to work with them on generative AI for the French course, for example. Here it was in a senior high school, so talk in French and Chinese, and I tried to get them interested in AI through the example of chess. For a long time, one of the first examples in AI was chess, but still today, and ChatGPT can play chess, and today you have machine learning that make the chess engine stronger and stronger. So here it is in Malaysia. Malaysia, they have a French institute, so they train engineers using the French language, and so they need AI course content in French. So I discussed with them during this summer. So you can see that even if you work, okay, as a language specialist, if you have that AI background, you can do many things, okay? You tend to be pretty busy now in spreading the teaching of AI. And it goes beyond mere generative AI. Okay? So most of you know the large language model's name. Okay, it's kind of a big hammer now in education. But I tend to teach this and many other tools that we have because
France was quite a pioneer in merging literature and AI a long time ago. We have great writers like Queneau, who were also keen mathematicians, and they work with AI scientists over time to empower creativity in writing. So French is a good language if you want to teach AI in interdisciplinary way. It's very easy to do. So many tools exist beyond generative AI. So very soon, but we'll get, I will publish that letter of opinion. And according to me, my one philosophy is that, okay, teaching generative AI is okay, but we can teach more. So the students can follow us in learning more than generative AI. I know what to do. Okay, so that will be a letter of opinion that will get published in a journal called AI and Society. I think that there are many things to learn, so we have to work very hard. And generative AI is just one of the tools that we have to master. But there are many things that we can borrow from computer science in the field of foreign second language field. Okay? So, okay, go back. I think that you know him. He's very famous mathematician, wrote the first report for France regarding AI, Cédric Villani. He's pretty famous in Taiwan. Okay? So because in my one university, I belong to an interdisciplinary group. Guys from philosophy, guys from history, guys from the French department. And we are supervised by a senior faculty member who used to invite Villani to talk about math and AI education 3 years ago. So I think that the key people in Taiwan regarding AI education, they know Villani, and his report seems to have been analyzed. Okay, so he's pretty influential when I talk to people in Taiwan regarding AI education. So I'm just going to repeat in one sentence. My main concern is, will all the students benefit from generative AI in the same way? Okay, you know that good learners doesn't need much teaching, okay, but they need good mentorship. If you're a good student, you need to have an example of a teacher who works hard, who is very curious, whose brain is always working all the time. Okay, but for poor learning students, we have to pay attention. That's the job we have to do. So I'm not going to talk about this, but you know, you have beyond ChatGPT, you have a huge number of large language models, and some of them may fit better the educational setting because they tend to pay attention to the data for the training. They take into account maybe some requests from the teachers. Okay, I'm done with my presentation. Going to give time to others to speak. Okay. 그 AI가 빠르게 발전하니까 두려움을 갖는 게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는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기술 결정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빠르게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이 그 우리를 압도해 버려서 사람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술이 모든 걸 다 해결하고 다 그 뭐 변화를 주도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기술 결정론에 빠지는 순간 사람의 존엄성이 사라지게 되는 건 거죠. 그야말로 주도권을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한다 할지언정 이 사회를 어떻게 그려나갈지, 미래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그 최종 결정권은 인간이 쥐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항상 명확하게 생각하고 하고 있고, 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갖는 게 중요하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저하고 의견이 다른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거를 치열하게 토론하는 게 저는 인간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토론을 통해서 그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그 결정들을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개인정보 관련해서 그 적절한 답변일지 모르겠는데,
아까 그 기술이 발전하면은 그 윤리적 기준도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30년 전인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전화번호부가 있었거든요. 전화번호부에는 주소하고 이름하고 그 사람의 전화번호가 다 써 있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시대로 따지면은 엄청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전 개인정보를 바라보는 시선은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려도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나라 빨리 개인정보 같은 거 다 풀어서 AI 빨리 급속하게 발전하고 하면 좋겠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은 전 그 역작용이 있을 거라, 역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은 걸릴지라도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서 한 스텝 한 스텝 나아가는 게 기업 입장에서 답답한 게 현실이나 큰 틀에서는 그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런 변화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500년 전에 사람들이 주로 어디서 일을 하고 돈을 벌었을까요? 논에서 일을 했죠. 5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사무실에서 일을 하죠. 5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전 세상이 많이 변했을 것 같습니다. 50년 뒤에는 당연히 자기만의 AI가 다 있을 테고 사람들이 무엇을 하면서 뭘 가지고 돈을 벌고 여가를 쓸지에 대해서 전 그런 상상들이 필요한 시간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상상을 해내야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게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Like parents can be very anxious about the use of AI. But I think we can try to reimagine the idea of education because when we talk about ethics in education, I think the current framework is still based on the traditional idea of education. You know, you have exams, and then you use examination to test the benchmark, the performance of LLM. Yeah. So, yeah, that's my idea. I just think that that's the possible way, a possible future. In Taiwan, so some parents living close to the high-tech science park, sometimes they don't send their students, to the public school. They send the students to alternative education, like Waldorf, because they know the tech, so they think that the children will have no problem in learning later everything related to tech, computing. So during the first years of their schooling, they play in nature, they do manual activities. This is a very minor branch of the population in Taiwan. So they do work in AI or semiconductor companies, but the children don't go to that kind of school where they learn AI very soon. So this is a choice of the parents. What do you want for your children? Where they are 10 years old, 15 years old? I think that from junior high school, senior high school, it's fine to teach AI. Before, it should be up to the parents maybe to decide. 저희 정해진 시간은 다 됐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프랑스 대입 시험인 바칼로레아가 또 한국에서 엄청난 또 선풍과 관심을 또 이끌었었죠. 그래서 과연 AI는 바칼로레 시험을 어떻게 학생들을 준비시킬까 또 그런 상상도 조금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니까 마지막 세션 후반부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교육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또 AI를 교육에서 이용한다고 했을 때 저는 발표 들으면서 들은 생각은 그럼 학교는 계속 존재할 것인가 그런 생각 들었고 근데 학교가 없어지면 그러면 교사들은 존재하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좀 많은 상상을 하게 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런 화두를 던져주신 패널리스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해주시고 또 그동안 시간을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박수를 드립니다. 예.